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9분 FC 한양 12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옵니다. 네, 현재 해외 축구 구단들은 프리시즌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 전에도 각자 프리시즌 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본인 근황 말고 지금 프리시즌에 본인이 좋아하는 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까 하는데 각자 본인 좋아하는 팀이 지금 어디에 있고 최근 성과가 어떤지 좀 브리핑을 해볼까 하는데 먼저 누가 시작해볼까요? 아스날 지부장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스날 미국에서 훈련 중인데요. 지난 경기 첼시 4대0으로 잡았습니다. 앞날이 밝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 가기 전에 독일에서 디셀도르프랑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큰 성과 잘 거뒀다는 생각인가요? 그럼? 영입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따가 영입 얘기도 하겠지만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보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팬이 만족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샤는 지금 뭐하고 있나요? 자, 일단 저희는 엘클라시코 때려잡았고요. 1대0으로. 사실 경기 내적으로 이제 축카발 라인, 카니발 라인이라고 하는 그 레알의 중원이 아직은 크카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게 좀 증명이 됐던 경기고, 또 이제 안첼로티가 이상한 짓을 해서 아자르 제로톱 썼다 전반전 털리고, 이제 후반전에 마리아노 디아즈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사실 벤제마 없는 레알이 얼마나 이제 허수아비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엘클이 끝나고 이제 델러스로 가서 유베랑 붙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유벤투스도 디마리아도 사고 보강도 했고, 이제 오늘 오피셜 나온 브레메르도 이제 정규 시즌에는 합류를 할 텐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지금 거의 더블 스쿼드에 가까울 정도로 스쿼드 뎁스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쿤데 딜과 관계없이 저는 다음 시즌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많았던 평가전이 아니었나. 그래서 엘클 잡은 건 어쨌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쭉 계속 잘하고 시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마리아노 디아즈 얘기 나왔는데 MD7 아직도 있네요, 레알에. 제발 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충성심이 가능해가지고 애가 안 나가요. 이번에도 지금 한 3시즌째 그 방출 명단에 매번 이적 시장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퍼가 들어와도 자기가 안 나간대요. 근데 그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중계를 하셨는데 이제 요비치가 나가서 사실상 벤제마의 백업이 마리아노 디아즈가 될 거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레알 팬의 입장은 어떤지. 그래서 구단에서 마리아노 디아즈도 있는데 유스에서 마요랄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르아 마요랄. 그 선수를 이제 콜업해서 1군에서 이제 마리아노를 내보내고 그리고 마요랄을 서브로 둘 생각이었지만 아주 안 좋게도 마리아노가 안 나가는 바람에 마요랄이 바이백을 달고 나가게 생겨가지고 저는 약간 예전엔 그래도 엘클 때마다 골 넣긴 해가지고 그쵸. 그 시즌 한 골이 엘클이었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90분에 들어와서 91분에 바로 골 넣고 네, 맞아요. 그랬던 적 있어서 괜찮다 했는데 요즘 점점 밉상이 되어가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르샤에도 MD7이 한 명 있지 않나요? 멤피스 데파이라고. 근데 데파이는 되게 잘했거든요. 후반전에 나와서 파티가 전반에 조금 아쉬웠단 말이죠. 왜냐면 어쨌든 개인기량으로 네이마르처럼 화려하게 개인기로 풀어가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랑 연계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후반전에 데파이가 나와서 사실 왼쪽 측면에서 페란보다 훨씬 더 전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서 매각 대상이긴 한데 저는 조금 떠나보내기에는 좀 아쉬운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데파이의 활약에는 솔직히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파이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데파이 9번 안 넘기나요? 글쎄요,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12번을 달고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유니폼 팔려면 9번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구단에서 강요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번 시즌에 팀 내 최다 득점자이기 때문에 사실 데파이에게 등번호를 빼앗기를 강요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사실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도의적 측면에서 넘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저는 데파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등번호를 넘겨주든 안 넘겨주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풀은 지금 어디 있나요? 리버풀은 사실 그 방콕에서 투어를 마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방콕에서 프리시즌 첫 경기 맨유한테 4대0으로 깨지고 진짜요? 프리시즌이에요. 이건 사실 맨유는 선발 라인업도 그렇고 거의 1군 가까이 나왔고, 리버풀은 좀 영입한 선수들을 많이 테스트해보는 그런 경기, 사실 진 거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고, 근데 다만 좀 누네즈가 홈런 왕 기질이 좀 있다. 터치도 안 좋은 것 같고. 방금 딱 뉴네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우려를 표하긴 하네요 지금.
근데 저번 경기에서 이제 4골을 박으면서 조금 해결된 것이 아닐까 하는데 걱정은 아직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기복이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좀 큰 경기에는 침묵을 하고 약팀들 상대로 때려잡아서 뭐 나중에 득점왕만 쏙 빼먹는다는 그런 약간 날먹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훈련 장면에서도 약간 잘 안 보일 때 터치 안 좋으면 거의 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 퍼스트 터치는. 오. 미넨도 지금 약간 토트넘이나 세비야 같은 뭐 아니면 맨유 같은 클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빅클럽들이 지금 미국 투어를 갔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본인들끼리 붙으면서 원래는 이제 아우디컵이었나? 그것도 있었고 홍콩에서 하던 대회도 있었잖아. 싱가포르 홍콩에서 하던 대회. 그런 것 대신에 이제 미국 투어를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미네는 이제 처음에 DC 유나이티드 미국 팀이랑 붙어서 시원하게 이기고 시티랑 맨체스터 시티랑 했는데 멤버가 둘 다 제 기억으로는 베스트였어요. 맨시티 레프트백 혼자 약간 이상한 은배무 뭐 이런 이상한 선수 나왔고 미네는 제 기억으로는 풀 주전으로 돌렸는데 물론 마네는 없었지만 1대0으로 졌습니다. 주전이네요, 보니까. 거의 다. 주전으로 나왔는데 1대0을 졌어요. 홀란드가 골 넣었는데 저는 미넨 걱정은 이번에 하지 않고요. 뭐 어쨌든 프리시즌이니까 아스날이 프리시즌 잘한 것처럼 미넨이 뭐 프리시즌에서 졌더라도 크게 개의치는 않고 저희는 이제 곧 있을 슈퍼컵이랑 그다음에 곧 있을 이제 개막 있는 리그에 집중하면 올 시즌은 진짜 트래블, 쿼드러플 뭐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현재 나겔스만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나겔스만 감독 아주 좋은 감독이라 생각하고 아직 믿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작년에 별로였다고 방금 성관이가 계속 교계를 가열팅해서 하긴 했지만 그 전 감독, 즉 한지 플릭이나 하인캐스나 뭐 유수의 감독들이 너무 잘해서 그렇지 솔직히 나겔스만 정도면 나쁘지 않다. 아직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직 기대할 여지가 많고 이번에 보강도 잘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 시즌을 보고 판가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팀 얘기들을 해봤는데 이번 주에 커뮤니티 실드가 있고 다음 주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랑 해외 축구가 개막을 합니다. 벌써 개막을 해요. 벌써? 월드컵 때문에 좀 일찍 개막하는 거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개막을 하면 저희가 할 얘기도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저희도 개막이 기다려지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이적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셜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데리우트 미넨으로 오피셜이 떴죠. 좀 된 오피셜입니다. 축하합니다. 에이, 별로다. 이제 2027년까지 계약을 했고요. 2027년까지 계약을 해도 27살입니다. 오. 그 다음에 67밀. 싼데요? 꽤 싸죠? 거기다 4년 할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좀 싸게 팔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뇌피셜 상으로는 포그바가 맨유에서 유벤으로 가면서 같은 에이전트인 라이올라 밑에 있는 데리우트 이적을 약간 좀 서로 뭔가 딜을 오갔다, 뭔가 얘기가 오갔다. 그래서 데리우트가 비교적 싼 값으로 이적을 했다. 뭐 이런 루머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길은 없고요. 1999년생 189cm의 초대형 센터백입니다. 그래서 3백으로 나서게 되면 미네는 우파메카노, 리카 에르난데스, 데리우트. 야. 제가 봤을 때 세계 최고의 3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풀백도 데이비스의 파바르까지. 파발은 좀 욕먹던데요, 요즘. 그렇긴 한데 일단 왼쪽이 좋잖아요. 폰지.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도 세계 최고 센터백들이긴 한데 실력도 그만큼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올 시즌 수비를 잘하면 우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 그래서 데리우트 영입은 레반도프스키 나간 것보다 더 좋다. 당연히 나간 거보단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레반도프스키가 그렇죠.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리우트 전 잘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센터백입니다. 브레메 선수 유벤투스로 오피셜이 났습니다. 브라질 선수고요. 이적료는 41밀. 저번 시즌 21-22 시즌 세리에 최우수 수비수였고요. 유럽 5대 리그 센터백 중에 가장 많은 가로채기랑 리커버리 스탯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원래는 인테르의 메인 타겟 슈크리니아르를 PSG에 팔고 브레메를 대체자로 세운 다음에 사용하려 했던 인테르의 메인 타겟이었고 토트넘이랑도 링크가 친했었는데 결국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브레메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 토리노 경기 잘 못 봐서 이거 오기 전에 좀 찾아보긴 했는데 굉장히 몸 피지컬도 좋고 그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벤투스가 샀는데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유벤투스가 센터백 사는 게 이상해요. 데미랄부터 해서 쭉 망했죠. 저는 얘 또한 피해가지 못할 거라 봅니다. 잔혹사가 다시 한번 이어질 것이다. 근데 브레메르가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어쨌든 델리흐트의 대체자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은 좀 더 싸기는 한데 사실 수비 대장급이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 무대로 옮기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사실 브레메르가 적응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랑 최고 수비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을까. 문제가 현재는 약간 반발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이죠. 아, 반발이 나왔네. 네. 와. 이정료가 김민재 두 배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브레메 선수 얘기까지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디발라. 오. 로마로 자유계약이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됐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디발라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뉴캐슬 얘기할 때 뉴캐슬이 이런 슈퍼스타 한 명은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얘기했었던 게 포그바 뉴캐슬 썰. 제가 네이마르를 얘기했던 걸로. 근데 디발라는 결국은 로마 왔습니다. 본인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낮은 클럽에 갔다고 하면 로마 팬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슈퍼스타 치고는 좀 소박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디발라 이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발라가 잘하는 거에 비해 생각보다 자리를 못 잡는 느낌이 있어서 유벤투스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뭐 로마도 좋은 클럽이지만 실력에 비해 빅클럽 못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번에 디발라가 이적하면서 그 세리에 유니폼 판매량 기록을 깼다고 해요. 아, 그죠. 그처럼 이제 로마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번 시즌 로마가 무버지 감독님을 데리고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이번에 유로파에 또 진출을 하게 됐는데 디발라가 무버지와 함께 활약을 해서 유로파까지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디발라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제가 설령호와 디발라는 무지성으로 빨아줍니다. 디발라가 넘버 10을 못 받은 건 아쉽죠, 사실. 토티 때문에. 하지만 디발라 무리뉴 밑에서 무리뉴의 황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23골 12어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월드 클래스 아닌가요 그 정도면? 디발라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레반도프스키 대체자로 디발라 정도면 나쁘겠지만 그래도 디발라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디발라 왔으면은 그래도 뮬러랑 툭툭 나서면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미넨 입장에서는 디발라가 명성에 비해 그리고 하는 거에 비해 요구하는 연봉이랑 이런 게 너무 세서 관심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디발라가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유벤투스가 챔스에서 힘을 못 쓴 적이 많잖아요. 16강에서 떨어지는 게 많았는데 그때 항상 디발라는 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발라가 지금 호날두가 온 뒤로 자리를 못 잡았던 것도 부상 때문에 폼이 자꾸 떨어져서 자리를 못 잡았던 건데 디발라가 로마로 가서 성공할지 여부는 이 부상 여부에 따라서 달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디발라가 유베를 떠난 게 주급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유베가 제시했던 계약의 2배 가까이를 제시를 했다가 유베랑 타협점이 안 맞으면서 떠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테르 링크도 꽤 진했었잖아요. 근데 인테르가 이제 체린 장군님을 데려오면서 이제 그분에게 주급을 좀 많이 쏟은 탓에 이제 디발라 영입이 좀 무산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발라의 명성에는 조금 아쉬운 클럽이 아닌가. 어쨌든 로마가 순위가 예전처럼 높거나 뭐 콩로마 이런 정도로 뭐 2등을 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도 로마로 무대를 옮긴 만큼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라 디발라. 파이팅! 뭐 디발라가 인테르로 갔으면은 전 진짜 인테르가 잘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투톱을 쓰겠죠? 디발라랑 라우타로랑. 그죠. 근데 한 명은 174, 한 명은 177이에요. 두 아르헨티나 선수가 뭐 호흡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력적이 같진 않은 느낌이 들어서 인테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로마를 가기도 바랬던 건 아닌데 좀 아쉽게는 됐지만 그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피셜 한번 볼게요. 진첸코 오피셜 떴습니다. 이적료는 32밀 정도고요. 4년 계약. 저번 주에 저희가 루머로 진첸코를 얘기를 했었는데 진첸코 딜은 빨리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진행됐죠. 저번 주에도 제 기억으로는 나우가 티어니 부상이 상수기 때문에 티어니 자리랑
자카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아르테타의 계획으로 봐서는 티어니와 경쟁을 시킬 것 같거든요. 미드필더로 쓰지 않고. 저는 그 판단은 좀 아쉬운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티어니한테 밀리게 된다면 진첸코 32밀짜리 백업 갖고 오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나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르테타 감독의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르테타요? 처음에 벵거 아웃되고 링크 떴던 감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위 정도로 제가 뽑았거든요. 1등 투엘, 2등 알레그리. 그 다음에 아르테타가 차라리 낫다 이 정도였는데, 현재 하는 거 보니까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그 진첸코가 이번에 첼시전에 선발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했나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4대0으로 이긴 거 보면은 나쁘지 않았죠, 사실. 근데 저는 이 아스날의 영입 행보가 대체적으로 맨시티에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선수를 조금 데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는 진첸코 정도면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스날은 3선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한 선수가 이탈을 했고, 복귀는 했지만 그 선수가 부상이 많죠, 일단.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로콩가 같은 선수를 사실 쓰기도 좀 애매한 상태고, 433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르테타가. 그리고 자카는 늘 좀 변수가 있죠, 사실. 기복도 심한 선수고, 이미 심판한테 찍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퇴장당할지 모르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스날이 솔직히 3선 정도만 보강한다면 사실 파비오 비에이라가 하는 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차차하고도 사실 제주스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꽤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4대0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거든요. 충격 먹었습니다, 살짝.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선만 조금 채워지거나 뭐 선수들의 폼이 올라온다면 아스날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 엘레니가 있습니다. 엘레니 화이팅. 20투 굴리트. 네. 근데 지금 첼시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새로운 구단주 와가지고 이적 시장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여기 좀 이상한 스페인의 양아치 팀 한 팀한테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저 이거에서 바로 날고 있는데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네. 뭐 하피냐도 그렇고, 뭐 쿤데도 그렇고, 지금 뭐 아스필리쿠에타도 그렇고, 크리스텐센도 그렇고, 그 팀이랑 지금 엮여있는 게 많은데, 그 팀 팬분 한번 얘기해주세요. 사실 지금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바르셀로나가 이적 시장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 팀은 왜 뭐 우리가 원하는 선수마다 계속 가로채가냐, 로우 제킹을 하냐 뭐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선수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은바페도 어쨌든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계속 레알 간다고 했을 때 사실 파리 팬들이 레알을 욕하진 않았습니다. 은바페 왜 정신 못 차리냐, 왜 안 떠나냐 이런 얘기를 했지, 레알 마드리드가 왜 저렇게 애를 갖고 노냐라고 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고 나서, 사실 뭐 레반도프스키 딜은 어쨌든 미넨이 이적료를 가져갈 만큼 가져갔고, 레비가 꼬장을 부렸으니까 뭐 레비 개인에 대해서는 미넨 팬들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피냐 딜은, 사실 하피냐가 자기가 바르셀로나가 드림클럽이고 롤모델이 호나우지뉴고, 그래서 본인이 그 첼시랑 개인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한 건데, 사실 그거를 바르셀로나가 권모술수를 써서 뭐 예전에 솔직히 말컴은 할 말이 없어요. 말컴은 로마에서 세배온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할 말이 없는데, 파브레가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브레가스는 그 본인이 그 푸요리랑 피케가 유니폼 입혀줄 때 지가 벗었어야죠, 사실. 그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신 나간 새끼죠. 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인데, 팀 주장인데 그거 입는다고 좋아하는 거면 그 선수 멘탈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쿤데 딜은 저는 첼시가 지금 세비야가 원하는 양의 오퍼를 안 했다고 들었고, 개인 협상은 이미 제가 알기로 양쪽 클럽이랑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첼시랑도 했고 바르샤랑도 했고. 그래서 지금 바르샤가 51밀 파운드 정도로 이제 오퍼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쿤데 딜은 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고, 아스필리쿠에타 딜은 사실 첼시 입장에선 쿤데를 산다면 파는 게 더 이득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욕먹을 만한 짓은 말컹 정도 아니면 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첼시 팬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비난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맨유 대용 딜도 사실 대용이 안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가 협상을 안 하겠다는데, 그건 사실 클럽에 대한 충성심의 차이지, 그거는 바르샤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얼마 전에 나겔스만 감독이 맞아,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를 했죠. 이상한 클럽이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상한 클럽이다.
유일하게 세계에서 돈도 없으면서 선수를 사모으는 클럽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 화풀이죠? 네, 화풀입니다. 사실 레버를 3차까지 땡겨서 그러니까 바르샤는 지금 미래를 펴고 현재에 보강을 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에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중개권료도 다 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레반도프스키 뺏겼다고 그거는 이제 시즌 중에 재계약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시즌 중에 저는 주급 요구가 안 맞아서 재계약이 빠그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처를 빨리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근데 미래를 팔았으면 과거 주급 좀 주세요. 아, 선수들한테. 그 주급 사실 대용 계약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용 딜을 초반에 조금 주고 막판에 많이 줄 건데 그걸 피하려고 판다. 사실 그거는 할 말이 없죠. 줘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근데 그때는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그래서 셀러리 캡도 맞추고 2차 레버 땡겼으니까 쿤데까지만 사는 게 맞지 않나. 이상한 애들 더 사봤자 사실 감독 영향이기 때문에 그만 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레버 땡긴 거 다 빚이거든요. 미래에 이제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급이라도 좀 빨리 줘서 주장단 삭감 좀 그만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이랑 바르샤 두 클럽의 이적 시장 행보를 생각해봤거든요. 레알은 처음에 그냥 빠바박 영입했어요. 빠르게. 슈아맨이 영입하고 리디거 영입하고 또 누구 했죠? 없죠. 없죠. 그쵸? 이렇게 그냥 빠르게 크게 딱 쓰고 그리고 끝냈는데 바르샤는 처음에 야 우리 돈 없어 우리 대용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이렇게 불쌍한 척은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레버 땡겨서 야 우리 돈 없어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돈 숭숭 나오면서 다른 팀이 사가려는 거 다 뺏고 이건 좀 근데 사실 저희가 돈이 없긴 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주급도 그렇고 지금 클럽에 빚도 있는데 타팀 팬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새끼들은 빚은 안 갖고 주급은 안 주면서 선수를 왜 사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지금 그 레버를 땡기고 선수를 안 사잖아요. 그러면 계속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기대해볼 만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 보강이 안 되면 바르셀 답도 없어요. 지금 아시잖아요. 저는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 다른 타팀 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련 매물 첼시는 다 강탈당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그지잖아요. 그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공개적인 비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바르샤 팬들은 우리는 왜 가만히 있는데 다른 팀한테 계속 욕먹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 다 착한 팬들이라서 사실 이해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추해집니다. 저희는 추합니다. 괜찮아요. 네. 예,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참 바르샤가 마음이 아파요. 원래 전통적인 이름이었던 캄프누 구장이 스폰서의 새로운 후원을 받아서 캄프누 스포티파이로 이름 바꾼 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걸 보고 정말 라리가 팬으로서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돈이 없는데. 이 정도만 하죠. 네. 제 멘탈이 흔들리네요, 사실. 바르샤 팬이 열렬히 뭔가 변호 아닌 변호를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여러 해축 팬들에게는 바르샤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좀 눈의 가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다음 오피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링가드 선수입니다. 맨유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고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링가드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잘할 것 같나요? 축구 그 자체가 이적을 하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링가드는 웨스트햄이나 노팅엄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해줄 수 있는 팀에 가야 잘한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링가드가 웨스트햄 때의 활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준수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 그 자체 파이팅! 그리고 사실 그 웨스트햄 임대 가서도 되게 잘했잖아요. 그때 반 시즌 임대였나 그랬는데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해서 사실 저는 어쨌든 노팅엄은 웨스트햄보다도 수준은 좀 낮겠죠. 어쨌든 리그2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본인이 에이스가 될 수 있는 팀에 가고 본인 중심으로 전술이 짜진다면 링가드의 활약도 다음 시즌에 사실 뭐 웨스트햄 임대급만큼 이제 동료가 좋아서 임팩트가 있을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팀 내에선 주축을 맡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름의 준수한 족적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링가드도 이제 전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하는 짓이 어려서 그렇지 나이는 어리지가 않아요. 근데 딱 1년 계약을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팀에서 최에이스 활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좋은 활약을 보이고 팀을 잔류를 시킨다면은 뭐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예전에 웨스트햄 같이 엄청 빅클럽은 아니더라도
나름 이름 있는 클럽에 가서 뭐 단연 계약을 따면서 뭐 축구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한번 약간 과감한 선택을 한 것 같긴 한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뭐 살아남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링가드의 활약을 보는 건 재밌겠지만 그 다음 시즌 링가드의 거치가 저는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단 아까 우찬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노팅엄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 이 말은 동의하는 바고요. 왜냐하면 링가드가 미친놈이에요, 그냥. 그냥 애새끼고 아니 춤추고 놀기만 좋아하는 애를 축구는 또 가끔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이 춤추고 맨날 놀기만 하는 애를 데려와서 그것도 완전 고주부로 데려와서 해봤자 뭐합니까? 혼자서 다 못하는데 주위에서 받쳐줘야 링가드도 시너지가 나서 잘하는 애인데 근데 그 주위에 받쳐줄 애를 살 돈을 링가드한테 줘버리면 링가드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링가드 혼자 하다가 막 넘어지고 파울 아니냐고 막 손 들어보는데 심판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손 휘저으면서 빨리 수비하러 가라고 그런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지는 것 같아서 링가드는 이제 노팅엄과 함께 2부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2부로 갈 것이다. 네. 선수도 이제 다른 팀 2부로 갈 것이다. 아우, 책임져야죠. 저도 사실 근데 성관이 형처럼 뭐 물론 웨스트햄 갔을 때는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웨스트햄은 사실 빅6가 아니어서 그렇지 공격진 수준도 괜찮은 편이고 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노팅엄은 웨스트햄만큼 그 정도 클럽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링가드 변호를 좀 하자면 사실 링가드가 포그바처럼 클럽 가서 미친 듯이 놀고 뭐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경기장에서 피리 불고 이제 약간 근본이 없는 짓을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 애가 축구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가드 시절이라고 다 아시죠? 그 무리뉴 때 전설의 황가드 시절 그런 아스날전에 멀티골 넣었나? 그렇죠? 네. 네, 많은 아스날 팬들이 화나게 했던.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어쨌든 링가드 중심으로 전술을 짜면 사실 그 선수가 빛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맨유 시절에 이제 교체로 투입되면 부페랑 교체가 많이 됐는데 부페에 비해서 드리블 돌파하다 뺏기고 뭐 호날두랑 동선 안 맞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 본인 위주로 전술을 돌리고 이제 노팅엄처럼 공격진이 약한 팀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로 간다면 사실 뭐 한 7골 5도움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좀 네,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 뭐 강등이 되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수 개인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1년 정도 뛸만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맨유 유스 출신이잖아요, 링가드가. 그죠. 처음으로 이제 맨유 소속이 아닌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돼서 좀 웃기기도 하네요, 생각보다. 마음 아프네요. 링가드 아빠인가요 이번엔? 아니, 링가드는 별로 안 좋아. 일단 못생겨가지고. 아니, 저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오피셜은 아닌 거피셜 한국인 두 선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선수입니다.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갈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죠. 그쵸. 네. 바이아웃을 전부 지급했다. 20밀 지급을 했다. 아까 이제 나우가 이것보다 2배 정도 되는 브레메보다 반발 앞서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나폴리가 바이아웃을 전부 지급했고요. 3년 계약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원래는 이제 리그 1에 렌을 가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렌과 경쟁에서 이겨냈다고 하고요. 지금 딜이 마무리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에버튼이 하이제킹을 하려고 한다는 루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무시할 만한 단발성 루머가 아니라 계속 램파드 사진과 함께 계속 에버튼이 김민재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어떨 것 같나요? 세리에서. 저는 사실 나폴리가 이제 20M 가격을 주고 사는 거는 얘를 이제 주전으로 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터키 리그도 큰 유럽 리그지만 세리에 처음 뛰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센터백은 사실 전 리그를 크게 타지 않는다고 봐서 김민재 선수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아마 리그 베스트급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반발 앞서 있는. 반발 앞서 있는. 저번 시즌에 뭐 터키 리그에서 뭐 상대 공격수들을 상대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이제 뭐 블라우비치, 루카쿠, 뭐 디발라, 질라탄. 질라탄도 있네요. 질라탄 뭐 이런 대형 스트라이커들이랑 직접 몸 맞대면서 몸싸움도 하고 볼 빌드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게다가 나폴리가 또 챔스 나가는 팀 아니겠습니까? 또 챔스 가가지고 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서 만약에 좋은 팀을 만난다 아니면 토트넘을 만난다 하면 참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 지금 그렇게 상황 자체가 지금 쿨리발리 대체자로 김민재가 들어간 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 김민재 선수가
이 정도로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나폴리는 페네르바체 가기 전부터 베이징 거안에서 직접 데려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관심이 계속 꾸준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세리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탈리아 축구가 수비가 좀 강한 축구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스팔레티 감독도 나름 이제 잔뼈가 굵은 감독인데다가 뭐 인테르도 있었고, 인테르 팬들한테 욕을 먹지만 뭐 사실 네. 어쨌든 그래서 나폴리가 초반에 1등까지 할 정도로 무패하고 1등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꽤 준수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리그 안에서 뭐 하팔레앙처럼 빠른 윙어들도 막아야 되고, 또 3백을 서면 뭐 중앙에서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페네르바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뭐 아까 말했던 젤라탄이나 뭐 에딘 제코, 루카쿠, 라우타로, 뭐 유벤투스에는 블라우비치도 있고, 뭐 디마리아 같은 윙어도 막아야 되고, 어쨌든 꽤 수준 높은 선수들을 이제 막고 챔스에서 나가야 되니까 본인의 주가를 올리는 시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저는 김민재 선수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단계 정도 더 스텝업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꺾이더라도 사실 페네르바체에서 유로파리그에서도 저는 꽤 준수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온 이상 커리어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탈리아가 새로운 뭔가 세금 관련 새로운 법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탈리아로 이직하는 고액 연봉 근로자는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루카쿠가 이제 영국에서 비교적 쉽게 그 인테리어로 다시 복귀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적용한 한국인이 이제 김민재가 처음이어서 뭔가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조율해야 될 게 많다라는 방금 뉴스를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뎌지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나폴리에 무조건 갈 것 같아서 다음 시즌 좀 세리에가 시간대가 좀 힘들어요. 한국인이 보기에는. 근데도 밤새서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국인 선수 얘기해볼게요. 황인범 선수입니다. 지금 3주째 황인범 선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림피아코스로 갑니다. 뭐 오피셜은 아닌데 황인범 선수 본인 인스타에도 이제 서울 팬들에게 감사를 올리면서 팀에 나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여러 다수의 매체들도 올림피아코스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리스 리그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우려를 표했죠. 한 경기 뛰고 국가대표 갔다가 왠지 나갈 것 같다. 아하. 근데 진짜 또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 계약 6개월 연장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게 거피셜이었나요? 아니요, 6개월 연장한 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에서 해외팀 오퍼가 있을 겁니다. 네, 무조건 놔주는 약간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리스 리그. 황인범 선수는 메인 리그는 잘 못 뛰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MLS도 그렇고 약간 좀 스몰 리그를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뭐 빅6, 빅4 리그에 들어가도 문제 없을 것 같은 선수긴 한데 좀 아쉽긴 해서 아우크스부르크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올림피아코스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범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또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번에 챔스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챔스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건 좋은 점인 것 같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황인범 선수가 FC 서울에서 뭐 짧은 기간 있었는데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서. 황인범 선수 일단 원래 대전이 일부에 있었으면 대전으로 무조건 갔겠죠. 그렇지만 저희 팀을 선택해준 거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이 못 뛰었습니다. 그죠. 득점 공격 포인트도 없고, 그걸 바라고 데려온 선수는 아니지만, 공격 포인트도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했다고 봐요. 선수들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도 있어서 여러 경기도 쉬었고, 그 다음에 폼 좋았지만, 이걸 좀 더 연말까지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하지만 서울 팬들한테도 정말 잘해줬고, 거의 서울 유스인 것 마냥 엄청난 열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고마운 선수죠. 사실 그리스 리그가 뭐 되게 터프한 리그로 조금 알려져 있어서, 예전에 아스날이 올림피아코스만 만나면 유로파에서 계속 떨어진다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졌죠. 이상하게 올림피아코스만 만나면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차차하고, 어쨌든 그리스 리그 자체가 좀 빡센 리그니까 가서, 사실 황인범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이렇게 막 비비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스킬로 패스를 뿌리고 탈압박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을 조금 더 그리스 리그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서 이제 부상 없이 잘 뛰고 대표팀에도 무사히 합류를 해서 이제 본인도 그렇고 한국 국가대표팀도 그렇고 이제 올림피아코스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이득이 되는 그런 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림피아코스 1군 스쿼드를 보고 있는데 좀 추억의 선수들이 많네요. 소크라티스 있고요. 철학자요. 아스널. 발부에나 있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코스타스 마놀라스 있고요. 오,
로마 요번에 갔죠? 풀백에 브루살리코 선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유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중계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김민재 선수 중계했던 것처럼 뭐 올림피아코스 경기만 중계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지만 황인범 선수도 그 그리스 리그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중계할 겁니다. 뭐 신트 트로이던도 했는데 하지 않을까요? 벨기에 리그도 했는데 뭐 그리스 리그에다가 챔스 나가는 팀이라면서요. 그러면 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머 이야기 좀 해보고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루머는 먼저 파케타 선수입니다. 리옹 선수인데 지금 아스날 토트넘 링크가 있어요. 리옹은 60명 요구한다 하고 이 선수 뭐 브라질 국대 멤버고요. 파케타는 뭐 오면 좋을까요, 아스날은? 제가 파케타를 꽤 오랫동안 봤거든요. 얘가 밀란 시절에 있었거든요. 제가 밀란을 챙겨볼 때 파케타가 그 당시 AC 밀란의 소속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볼을 잘 차는 선수, 하지만 공을 너무 끄는 선수. 그랬는데 리옹 가서는 사실 팔로잉을 잘 못했어요. 파케타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가격을 부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포지션적으로도 이미 파비오 비에이라를 데려왔기 때문에 굳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스날 그 에두 단장이 영입을 안 한다 그렇게 인터뷰를 오늘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아스날은 안 갈 거고 근데 이제 뉴캐슬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캐슬 대 토트넘이 파케타를 두고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뉴캐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면은 팀의 에이스가 되겠죠, 파케타가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은 꽤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한 리그 7골 5개 도움 정도 예상합니다. 아까 링가드도 링가드는 잘해라 임마. 네, 그래서 파케타 얘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 안 빠지면 좀 서운할 것 같긴 한데 호날두 선수입니다. AT 간다는 얘기가 지금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AT는 호날두의 주급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즈만을 팔 의향이 있다. 걔는 왜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호날두 이적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호날두 정도로 이제 괴랄한 친구면 사실 맨시티에도 여고포였던 친구인데 AT에서 주급 맞춰주고 챔스 나가는 거기다 자신이 꽤 오랜 시간 활약을 했던 라리가 팀이라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메오네가 잘 쓸지 모르겠어요. 뭐 펠릭스도 1,500억에 사와서 벤치 신세인데 이 호날두까지 오면은 거의 아틀레티코가 더 나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안 샀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솔직히 좀 꽤 있을 것 같아서 이건 AT 쪽에서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안 갔으면 하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 친구가 아틀레티코 팬이어서 물어보니까 온다고 뭐 박대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오면은 무조건 그때부터 우리 형이다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아틀레티코 구단 입장이 너무 호날두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굳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날두 주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주급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8억? 9억? 그쯤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리 지금 A팀 마드리드가 뭐 작년 최근에 리그 우승을 몇 번 했었다 했지라도 지금 너무 이적 시장에서 소극적이고 하는 걸 보면 돈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비첼밖에 영입을 안 했고 모라타 임대 복귀하고 그거 말고는 딱히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AT는 아마 그리즈만을 팔아도 호날두 주급을 못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데 부분에서 스쿼드의 노쇠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채우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희가 누누이 말하지만 호날두가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뛰고 싶고 그다음에 우승 트로피 좀 하고 싶은데 맨유에서는 단시간 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여러 팀들에게 계속 찔러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해요. 호날두가 있어야 된다, 나가야 된다. 뭐 그런데 타 팀 팬들 입장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는 선수가 호날두죠. 그렇게 해서 뭐 매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날두 선수는 맨유에서 좀 가만히 테나 감독 선수한테 욕하는 거 보니까 장난 없더라고요. 짤없던데 테나한테 욕 좀 먹어가면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루머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쿤데 선수입니다. 첼시냐 바르샤냐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과거 대본을 좀 보니까 7화 때 정확히 5주 전에 성관이 코너로 나였으면 해서 우리가 쿤데였다면 바르샤로 갈까 첼시로 갈까 이런 토론을 좀 해봤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더 충격인 건 그 5주 동안 바르샤는 한 번도 비드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우성이 설마 풍기고 있는데 바르샤 팬은 어느 정도의 확률을 보고 있나요?
지금 일단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무키엘레 히어리오가 떴었거든요. 로만 오피셜로. 근데 지금 무키엘레 하이제킹을 첼시가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바르샤 팬들의 반응은 첼시도 네로만 부리다. 저기들이 하이제킹을 하면 네로만 부리다. 이건 솔직히 카비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하이제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첼시가 무키엘레 하이제킹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면 쿤데 딜은 바르샤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아요. 사실 바르샤가 이제 비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꽤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개인 합의도 끝났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사실 쿤데 딜은 바르샤 쪽으로 좀 기운 것 같고 이제 무키엘레 하이제킹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파리 쪽은 좀 자신감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바르샤 쪽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킴펜베 링크도 있었잖아요, 첼시가. 확실히 킴펜베보다 무키엘레가 낫긴 할 텐데 그래서 쿤데가 1승이지 않을까요, 첼시도? 근데 무키엘레는 사실 라이트백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쿤데도 오른쪽을 볼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아스필리쿠에타가 바르샤 링크가 있으니까 그 겸사겸사 보강하려고 하이제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똑같은 파리로 이제 가려는 선수와 파리 선수지만 사실 킴펜베와 무키엘레는 보여주기가 좀 다르지 않나. 킴펜베는 조금 애매했던 적이 많았는데 무키엘레는 어쨌든 라이프치히에서 주목을 받았던 선수고 한때 되게 유망했던 선수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가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한 3주 뒤에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혹시 몰라요. 쿤데가 또 첼시 가서 또 그 3 써있는 유니폼 들고 사진 찍고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밌어지네요. 네. 이쯤 되면 그냥 잔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잔류해도 욕먹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그런 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러다 잔류할지도 모른다. 근데 미국 투어도 이번에 한국에도 같이 안 왔잖아요. 군대가. 그리고 되게 늦게 합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거면 세비야 잔류해도 욕먹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이적을 어떻게든 끝낼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코너 이적설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얼로바웃 카타르 D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D조에는 프랑스, 덴마크, 호주, 튀니지가 같이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부터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FIFA 랭킹 4위에 월드컵 2회 우승, 유로 2회 우승, 네이션스 리그 2021 우승, 올림픽 1회 우승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전적으로는 유로 2020 16강에 러시아 월드컵은 디펜딩 챔피언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은 데샹 감독이 1, 2 유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팀을 맡고 있는데 브라질 월드컵 8강, 2016 유로 준우승 1번, 러시아 월드컵 우승, 최근 네이션스 리그 우승, 거기에 유로 2020 16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에는 요리스 키퍼와 바란, 캉테, 킴펜베 등이 있는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프랑스 혹시 어떤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프랑스의 늘 문제는 감독 이슈죠. 사실 데샹이 좋은 감독은 맞아요. 어쨌든 월드컵 우승 감독이니까. 근데 3백 쓰고 계속 실리적인 축구하고 중원 구성 좀 이상하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욕을 먹고 있고 어쨌든 여태까지 이뤄냈던 성과도 사실 벤제마가 국가대표에 복귀를 하면서 벤제마 음바페가 사실 거의 양민 학살급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으로 계속 친선 경기라든지 A매치에서 밀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월드컵 연속 우승 기록 보니까 1934, 38 이탈리아, 58, 62 펠레 때 브라질 이렇게 두 사례밖에 없어요. 연속 우승이. 그래서 저는 사실 연속 우승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어쨌든 데샹 감독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전력급은 사실 준결승 결승급이다. 그래서 저는 서로 조합 안 맞게 막 이상하게만 짜지 않으면 저는 이변 없이 다가간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징크스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월드컵 우승 징크스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프랑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죽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좀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는 데샹의 과욕이다. 데샹의 노욕이다. 늙어서 부리는 욕심으로 일찍 은퇴하고 지단한테 물려주지 않은 그런 책임을 이번 월드컵에서 조별 탈락으로 좀 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덴마크, 호주, 튀니지가 있는 조에서 탈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 16강 정도에서 탈락할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월드컵
그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가 유명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전 대회까지 3번 연속으로 다 1라운드 탈락을 했더라고요. 조별리그. 지난 독일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징크스를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지만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프랑스가 혹시 조별리그 탈락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은혁이 형이 덴마크, 튀니지 그리고 호주 사이에서 떨어질 깜냥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독일도 생각해보면 멕시코, 스웨덴, 대한민국에서 떨어질 깜냥 아니었거든요. 그때 또 월드컵 조별리에선 전승하고 제일 먼저 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기회를 같이 가지 않을까. 저의 무리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이제 조별 1위하고 호주가 2위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리고 프랑스가 유명하잖아요? 02년 월드컵 때, 또 98에 압도적 우승을 하고, 또 충격 탈락을 하면서 세네갈전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세네갈전 지고, 우루과이 비기고, 덴마크 졌어요. 이런 거 보면 사실 또 떨어지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죠. 사실 프랑스는 이 이변을 한번 겪었던 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국가로 우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피파 랭킹 10위, 월드컵 6회 진출 및 8강 1회, 유로 1992 우승, 올림픽 3회 준우승에 최근 전적을 봤을 때 유로 2020 4강 진출 팀입니다. 감독은 카스페르 히울만 감독님이 맡고 계시는데요.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 마인츠에서도 감독 경력이 있고 FC 노르셀란이라는 덴마크 리그에서 활약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부터 덴마크 대표팀을 맡으면서 유로 2020 4강에 진출한 감독님입니다. 주요 선수에는 시몬 키에르, 카스페르 슈마이케 키퍼, 그리고 에릭센 선수가 있습니다. 자, 덴마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덴마크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숨은 강자의 느낌이 납니다. 저번 유로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갑자기 에릭센이 쓰러진 뒤로 덴마크 선수들이 각성을 했었는데 근데 그 뒤로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빅리그에서 계속 꾸준히 활약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덴마크 이번에 무조건 16강 한 자리 예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덴마크는 전력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값만 들어보면 더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 사실 유로 때 나왔던 거 보면 폴센도 나왔잖아요? 공격수로. 사실 폴센은 결정력으로는 좀 증명하기가 어려운 선수고 오히려 부돈신이 또 국가대표 가서는 좀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유로 4강은 저는 사실 살짝의 플루크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죽음의 조가 있었잖아요.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같은 조였나요? 그 조가 이제 다 16강 탈락을 하는 그런 이변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플루크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글쎄요. 저는 그래서 나머지 두 팀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실 덴마크 성적에 조금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호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피파 랭킹 39위입니다. 월드컵은 총 6회를 출전했는데 그중 2006년 16강 1회 진출이 최고 성적이고 2015 아시안컵 우승, 최근에 2019 아시안컵 8강을 기록했습니다. 감독으로는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2018년부터 맡고 있는데 이 감독은 호주 대표팀을 잠깐 맡은 경력이 길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호주 대표팀을 맡아왔어요. 그리고 기타 클럽 경력으로는 시드니 FC, 시드니 유나이티드 등이 있습니다. 주요 선수에는 매슈 레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윙어예요. 윙어로 A매치 64경기 12골을 넣었고 웨넨글라트바흐, 잉골슈, 멜버른 시티의 경력이 있습니다. 호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컵 보면서 호주가 항상 월드컵에 올라오긴 하는데 와서 좋은 모습을 보인 경기가 제 기억상 단 한 경기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쉬웠던 모습을 보이는 대표팀이어서 이번에도 16강 진출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호주의 16강 진출이 한번 있었던 게 이제 히딩크 감독님 시절이요. 독일 월드컵 때. 그때 말고는 월드컵에서 여타 활약이 없는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주가 플레이오프 통해서 진출했잖아요. 월드컵을. 아시아 예선 못 들었으면 조별리그도 당연히 못 들 거고 조별리그에서 저는 4위 아니면 3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튀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튀니지는 피파 랭킹 30위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6번 출전했는데 16강까지는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선 진출만 하고 그냥 거기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04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 전적을 또 살펴보면 2021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8강을 했습니다. 지금 감독은 잘렐 카드리 감독인데 이 감독님은 정보가 거의 나와있지를 않네요. 그래서 하나 좀 더 찾아본 게 있다면 이번에 일본을 3대0으로 대패시켰다. 그 정도만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주요 선수로는 와흐비 카즈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 윙어, 공미까지 되는 멀티형 선수인데요. 지금까지 A매치에서 61경기 21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수가 거쳐간 클럽들은 어떤 클럽들이 있냐면 보르도, 썬더랜드, 렌, 생테티엔, 몽펠리에 등 주로 리그왕 위주로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튀니지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알기 힘들잖아요. 튀니지 명단 봐도 FM 하는 사람이라면 좀 알 수도 있는 한니발 매블이라고 맨유 유망주 되게 잘 크는 선수예요. 뭐 이런 선수 말고는 사실 알기가 힘든데 또 아까 형이 주요 선수로 소개해 주셨던 선수도 사실 저희가 접하기는 좀 어려운 선수잖아요. 프랑스 리그왕 위주로 뛰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튀니지가 이변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조는 솔직히 전 양강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 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게 튀니지가 조 포트가 나눠지기 확정 짓기 전까지만 해도 4포트가 되게 유력해서 많은 그 축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4포트로 튀니지를 만나면 베스트다. 그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하필 또 3포트로 올라가가지고 튀니지를 만나지를 못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튀니지는 아프리카 예선을 뚫고 올라온 것 자체는 좀 대단하지만 마찬가지로 큰 이변을 보이기 역시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소개 들으면서 튀니지 국가대표는 사실 정보도 별로 없고 한데 피파 랭킹이 30위라는 것에 저는 좀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순위가 높은지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패널들이 D조의 1, 2위 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위가 프랑스, 2위가 덴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는 이변을 쓸만한 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위를 프랑스로, 2위를 덴마크로 꼽았습니다.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 2위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전 대샹을 안 믿기 때문에 저는 유수의 프랑스 A매치들을 봐왔지만 사실 대샹을 못 믿겠어요. 저는 그냥 전술 짜는 것도 그렇고 중원 구성도 그렇고 사실 프랑스 국대에서 중원으로 캉테 추아미니 조합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과연 추아미니가 레알에서 모나코 때 그 환상적인 폼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스쿼드 자체로는 좋지만, 어쨌든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하거나 폼이 떨어졌을 경우에 변수가 좀 큰 팀이라고 생각해서 덴마크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어쨌든 보편적인 예측으로는 프랑스 1위, 덴마크 2위, 그리고 튀니지, 호주는 사실 어떻게 될지 그냥 조금 더 운 좋은 팀이 3등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징크스는 깨지지 않는다. 프랑스 3위 예상하고요. 1위는 뭐 아시다시피 그럼 덴마크가 압도적으로 1위 할 것 같고 2위는 프랑스한테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 팀이 2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둘이 2, 4위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승현이는 그러면 굳이 꼽자면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2위 할 팀 가능성이요? 네, 굳이 꼽자면. 저는 굳이 꼽자면 그래도 튀니지? 그냥 아프리카 선수들의 그런 어떤 피지컬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16강 이상 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죠. 저는 일단 1위 덴마크. 덴마크 왠지 잘할 것 같고요. 2위 호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이거 D조 매치가 언제 누구랑 본지 이걸 봤거든요. 매치업을. 처음에 프랑스가 호주를 만납니다. 자, 일단 제 지금 약간 예상상 저번 월드컵 독일처럼 프랑스가 흘러가지 않을까. 첫 경기 호주를 만나서 털립니다. 호주를 만나서 털린 뒤에 자, 다음 정신 차리고 덴마크랑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덴마크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면서 무승부를 겨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마지막에 튀니지를 상대로 야, 튀니지 뒤졌다. 너넨 끝장났다. 그냥 이번에 짐 쌀 준비해라 했는데 튀니지가 한국이 독일 이겼던 것처럼 갑자기 한 방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3패인가요? 1무 2패로 떨어지지 않을까. 4등으로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축구에 역사를 대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거 튀니지는
프랑스에게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 북아프리카 쪽은 프랑스가 완전히 점령을 했었죠. 그 이후로 절대 튀니지는 프랑스를 쉽게 놔주지 않을 겁니다. 한일전에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중원이 지금껏 좋은 활약을 펼쳤던 건 캉테와 포그바의 조합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폼이 안 좋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걸 종합해 볼 때 1등 덴마크, 2등 튀니지가 하지 않을까. 와. 프랑스를 잡은 튀니지가 2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다들 이변을 예상하시네요. 제가 아까 월드컵 징크스를 얘기를 했는데 다들 좀 동의할 줄 몰랐어요. 근데 여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우승팀 징크스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최근 독일을 들어보면 독일이 실패한 이유를 이제 사람들은 세대 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감독이 그대로고 전술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데샹 그대로고 데샹은 프랑스가 우승할 때도 전술적인 비판이 많았던 감독입니다. 역시 그거에 가장 큰 취약점이 있고 세대 교체는 프랑스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음바페 선수도 너무 어리고 포그바 선수도 늙지도 않았고 이렇게 주축이라고 할 만한 선수들이 아직 좋은 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계속 되풀이 될 거고 저는 그래서 덴마크 1등, 호주 2등 제가 아까 호주가 아시아 예선을 못 뚫어서 월드컵 본선 힘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튀니지보다는 호주가 더 변수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덴마크 1위, 호주 2위 이렇게 예상해보겠습니다. 이거 저 빼고 다 프랑스를 탈락한다고 거의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저랑 준석이 빼고 프랑스를 다 탈락할 거라 보고 또 프랑스 1위는 저만 예상하던 거였군요. 그러면 얼로바웃 카타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코너입니다. 이적시장 특별 코너 처방해 드립니다입니다. 비전문가 축구 의사들이 문제 있는 병약한 팀들에게 이적시장에 어떤 치료법과 약이 필요한지, 즉 어떤 스타일의 선수나 어떤 영입 방식을 고수해야 할지 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맨유 했었고 첼시도 했었고요. 세 번째 환자는 이제 뉴캐슬입니다. 지난 시즌 사우디 왕실에 인수되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고 겨울에 트리피어,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영입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지난 시즌은 11위를 차지했고요. 팀 내 최다 득점자는 칼럼 윌슨 8골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영입한 선수들은 메타겟, 닉포프, 스벤 보트만이고요.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것만큼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진 않아요. 뉴캐슬의 목표는 당연히 유럽 대항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일 텐데 이에 대해서 선수를 한번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선수 추천 받기 전에 그러면 일단 영입설, 뉴캐슬의 영입설 정도를 얘기를 해보면 데미랄 선수 있고요. 파케타도 있고요. 이스마일 아사르, 브렌트포드 이반 토니, 칼버트 루인, 구이리 등등 있는데 패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선수들도 워낙 잘하고 마음에 드는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선수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수가 바로 누구냐면 이스코입니다. 왜 제가 이스코를 추천하냐면 이스코가 또 한때 챔스 3연패의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스코가 최근에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에 맞는 그런 팀 전술이 잘 안 맞춰진 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스코가 뉴캐슬에 가서 본인에 맞는 전술로 팀이 구현이 된다면 칼럼 윌슨 선수를 잘 보좌해줘서 뉴캐슬이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순위를 올리는데 주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스코 선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뉴캐슬이 돈도 많고 사실 이번에 수비수 보강까지 하면서 스벤 보트만까지 사면서 사실 이 전체적으로 포지션의 밸런스도 챙겼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이제 조금 입문하던 시기가 첼시 우승 시즌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롱스테프 형제도 되게 주목을 받았던 만큼 저는 사실 이 기마랑이스도 그렇고 되게 좋은 미드필더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스타 플레이어들 조금 이제 뉴캐슬이라는 클럽에 스폰이 붙고 광고가 붙고 이럴 만한 선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유럽 5대 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눈을 돌려보자. 왕년의 스타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알렉산더 파투, 오스카. 네, 요런 선수들을 아니면 발로텔리 아직도 90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을
90이에요. 네, 90이에요. 그리고 파2도 8, 9일 겁니다. 아, 파2가 9인가? 어제 되게 어려워요. 와.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들었고 한때 뭐 다들 뭐 이탈리아 리그에서 한타까리 하고 이런 선수들이었지만 이제는 타 리그로 이적해 있는 선수들이 뉴캐슬로 와서 제2의 황혼기를 보내겠다. 내가 이제 PL의 질라탄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선수들을 조금 연끌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파투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 폼이 나락이 가서 중국에서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MLS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파투 선수는 기대해볼 만하지 않고 저는 준석이 생각 중에 오스카 정도. 물론 오스카도 폼이 많이 뭐 중국에선 잘하지만 빅리그 뛸 정도의 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같아서 지금도 이적 나오는 얘기가 브라질의 플라멩구 이 팀이 지금 이적설이 좀 있는데 뉴캐슬 입장에서 사우디 왕실 입장에서 좀 좋은 선수 영입하라고 돈 줬는데 파투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디렉터가 파투 오스카 영입한 다음에 AC 밀란의 질라탄을 보십시오. 이렇게 될 선수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잘리겠죠. 잘리거나 뭐 뺨이라도 한 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아까 준석이 얘기처럼 왕년에 잘 나갔던 선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선수가 있는데 지금 누구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왕년에 맨유에서 근본론. 근본론으로 유명했던 아드낭 야누자이 선수. 괜찮을 수도 있죠. 생각보다 괜찮을 수가 있는 게 일단 옛날에 맨유에서 잘했었죠. 그죠. 그리고 야누자이 95년생입니다. 아주 어려요. 거기다 지금- 소시에다드에서 잘했다. 네, 지금 네.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죠. 이런 왕년의 선수를 다시 PL로 데려와서 성공을 시킨다면 뭐 맨유랑 매치할 때도 야누자이가 뭐 복수하겠다. 뭐 맨유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 한창 95년생이면 전성기일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데려와서 그래서 잘만 쓴다면 충분히 돈값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뉴캐슬 영입이 수비랑 미드필더 쪽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그나마 사우디가 인수한 뒤로 조엘링턴이랑 크리스 우드 이렇게 두 명 공격수는 2명만 영입했는데 조엘링턴은 거의 윙어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 우드만 남아있는데 크리스 우드가 91년생 30살이에요. 나이가 좀 있어서 좀 이 후계자를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베르너 추천합니다. 갑자기 베르너로. 네, 일단 같은 리그에서 잘 뜁니다. 뛰기는 잘 뛰어요. 잘 뛰죠. 네, 잘 뛰고요. 이미 경험이 돼 있고 그리고 오프 더 볼 아주 좋습니다. 전적으로 좋은 것 근데 같아요. 온더볼이 온더볼은 사실 지금 밑에서 야누자이를 사서 같이 야누자이가 찔러주고 베르노 오프 더블로 가서 바로 때려서 넣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뉴캐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치 전해 듭니다. 알렉스 송과 반페르시의 조합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요상하게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야누자이 선수가 지금 자유계약 상태입니다. 오. 지금 나폴리 얘기도 있고 뭐 에버튼 얘기도 있고 필 복귀 설도 있는데 진짜 뉴캐슬로 온다면 좌 막시맹 우 야누자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야누자이 선수가 맨유에서 안 좋게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캐슬에서 지금까지 구단 기록으로 제일 많이 돈을 주고 데리고 온 선수가 방금 성광이가 얘기했던 조 엘링턴 선수입니다. 40밀 주고 데리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인수 전에 2019년에 데리고 왔었던 선수인데 최전방 포워드로 가지고 왔는데 에디아우는 지난 시즌부터 이제 미드필더로 쓰기 시작했어요. 뉴캐슬 팬들은 이 선수를 제가 알기로는 엄청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미드필더로 뛰기 시작하면서 1인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빅네임이 없어서 저는 빅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우디 왕실이 큰 돈 내고 투자를 한 만큼 뭔가 이 선수만 딱 왔을 때도 뿌듯하고 선수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서 뉴캐슬이 한 단계 발전하겠구나. 뉴캐슬이 좀 잘 나가겠구나. 이러한 빅네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센터백을 생각해봤어요. 근데 센터백에는 마땅히 데리고 올 선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항상 뭐 네이마르도 그렇고 호날두도 그렇고 공격진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선수들 자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추천하는 선수는 그리즈만입니다. 제가 호날두한테 밀려서 AT에서 떠나야 할 그리즈만 조국 때문에 떠나야 할 그리즈만을 뉴캐슬에서 잘 보듬어 주어서 토닥토닥 해주면은 뉴캐슬에서 그냥 어느 정도 활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이런 느낌이면 아자를 데리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자르도 밀렸으니까. 아자르도 뭐 제가 계속 이번 시즌까지만 기대한다 했는데 프리시즌 경기 보고 없어졌습니다. 그냥 빨리 뉴캐슬이 좀 데려갔으면 하긴 하는데 착잡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자르가 뉴캐슬의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자르한테는 기존에 저희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하나 특별한 경력이 있어요. 바로 PL에서 증명을 했다는 건데요. PL에서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뉴캐슬에 와서 구단주가 돈이랑 햄버거 많이 사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면 아자르가 다시 그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아자르가 스페인에서 체중 조절에 실패한 큰 이유가 영국이랑 다른 맛있는 스페인 음식들이죠. 스페인 음식들 맛있는 걸로 많이 유명하긴 한데 영국 뭐가 있습니까? 피시앤칩스 그거 그냥 생선 튀김이랑 감자튀김 이렇게 해놓은 거고 뭐 버거킹 그건 어디든 다 있지 않나요? 그거 어디든 다 있으니까요. 한국에도 있는데. 뭐 생선 젤리 막 이런 거 그런 영국 음식 먹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스페인 와서 잘 먹으니까 살이 찐 거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럼 또 다시 체중 관리 잘 돼서 어쩔 수 없이 잘 돼서 잘 하지 않을까 하는 판매 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처방 지금까지 다들 선수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좀 색다르게 감독을 생각해 봤는데요. 왜냐면 한 명을 영입할 수 있다면 만약에 가장 팀이 크게 바뀌는 건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그 리버풀 최고의 영입이 클롭인 것처럼 감독을 쭉 생각해봤는데 이제 뉴캐슬이 인수가 된 만큼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챔스까지는 솔직히 아직은 무리인 것 같아서 뭐 유로파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유로파의 왕 에메리 감독이 어떨까? 유로파 우승도 이제 4번이나 했던 에메리 감독이 다시 PL에 도전해서 뉴캐슬로 간다면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승현이의 그림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FA컵만 우승을 해도 유로파에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물론 FA컵 우승이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뉴캐슬을 어떻게든 7위나 6위 안으로만 만들어서 유로파나 컨퍼런스를 진출시킨 다음에 그 대항전을 우승시키고 챔스에 가서 이제 꾸준히 돈도 벌고 꾸준한 활약을 한다. 아주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대신 뉴캐슬이 앞으로도 계속 챔스에 가기 위해서는 챔스 조별에서 뉴캐슬을 딱 3위에서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에메리가 또 우승을 시키고 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메리는 뉴캐슬을 6등 안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유로파 자체이 나갈 수 없습니다. 에메리로는. 한 감독이 팀을 바꾼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감독이 와도 애들이 축구 못하면 의미 없습니다. 전 그래서 트리피어와 호흡을 맞출 오른쪽 윙어 슈퍼스타 모하메드 살라를 추천합니다. 이거 아스날 팬에 대한 리버풀 팬에 대한 도발이죠, 이거는. 살라가 있어야지 득점을 하고 살라가 있어야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리버풀 아닙니까? 근데 뉴캐슬 또한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리버풀이 살라 안 팔겠답니까 혹시? 그런 기사 있었습니까? 살라 근데 얼마 전에 재계약을 해서 연봉을 시게 올려서 그래서 제가 보급형 살라를 한 명 준비해왔죠. 울산에 엄원상 나가 추천합니다. 이런 빌드업이었나요? 와, 예상도 못했어요. 와, 야, 엄살라. 대단하십니다, 정말. 빌드업이. 엄상 잘하잖아요. 다 아니, 국대에선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많이 성장했죠. 엄원상이 상대해야 될 상대팀 레프트백이 이제 페리시치. 페리시치는 그냥 털고 로버트슨 칸셀루. 반발짝 정도 앞서있네요. 엄원상이. 진첸코 위험한데요. 많이 털릴 것 같은데요. 칸셀루는 못합니다. 그걸 왜 못들죠? 칸셀루는 제가 좋아하니까요. 그 기준이 본인의 선호인가요? 네. 벤치렐은 그냥 털죠. 칠을 잘하지 않나요? 칠은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죠. 뭐 마르코스 알론소 정도는 털겠죠, 뭐. 네. 가치도 없죠. 이제 승현이의 에메리 추천을 듣고 제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일단 에디하우가 지금 팀에 부임한 지 1년이지 않나요? 에디하우도 작년에 인수가 확정된 다음에 선임된 감독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에메리랑 경쟁을 했어요. 근데 에메리가 이제 비아레알 잔류 확정되면서 에디하우로 선임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한 시즌 보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또 바꿔버리면 아마 뉴캐슬을 원하지 않는 모든 감독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서 뉴캐슬 추천을 저희가 주저리 해봤는데 실제로 요즘에 뭔가 한물간 슈퍼스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은
돈을 쫓아가다 보면 슈가데디가 있는 큰 팀을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MLS로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희가 추천할 만한 선수가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세 번째 코너 처방해드립니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적설 주된 얘기는 이제 항상 이적설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곧 있으면 시즌이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실드 있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커뮤니티 실드 뭐 후기와 함께 다음 시즌 전망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축구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축구가 시작이 되면 더 할 얘기가 많아지고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는 FC 한양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FC 한양 12화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